부모가 처음인 우리가 어느새 레벨업 되는 시간. 부모콘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모콘 첫 번째 그 시간 진행을 맡은 17개월 된 17개월 차 제2엄마 제2맘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콘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부모콘 얼마나 듣고 오셨나요? 저는 처음에 부모콘 딱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기획 배경, 취지, 목적을 딱 듣고 정말 무릎을 팍 쳤습니다. 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공감하면서 한달음에 달려왔거든요. 사실 저도 육아를 하면서 다양한 육아 서적들, 강의들,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보지만 사실상 육아를 하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콘은 부모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지,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 네, 저도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7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사실 뱃속에는 또 4개월 된 둘째까지 가지고 있는 애 둘맘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또 공감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콘 1화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육아맘, 육아파파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콘 1회는 부모와 아이의 코로나 블루 전문가와 함께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문가 두 분의 강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또 해드리는 고민 상담 토크쇼까지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보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잠시 후 토크쇼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실시간으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고 고민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선물 준비했냐면요. 저희 이민주 소장님의 민주 선생님 똑소리 나는 육아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모콘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을 캡처하시고 인증해 주시면은 또 육아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필수죠. 커피 교환권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하단 정보란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URL 링크도 올려놓고 자세한 설명도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콘 첫 번째 시간인데 혜택을 여기서 멈추기는 아쉽죠. 저희가 두 가지 혜택을 더 준비했습니다. 혜택 첫 번째, 부모콘 질문 이벤트로 저희가 이민주 소장님의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는 이런 거 당첨 너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냥 내 돈 내고 사서 볼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구매비 30%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혜택 둘, 박윤희 교수님께서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늘봄 아동발달센터에서 아동 및 부모 발달 기질 검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역시 유튜브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요 24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내일 22일 오후 1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콘 첫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강의, 이분의 콘텐츠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분의 책과 강연을 보면서 육아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이민주 소장님은요, 아동가족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이민주의 육아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고 계시죠. 이민주 육아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제목이요, 화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훈육 스킬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제이한테 야! 버럭 화를 내고 잠자는 제이를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마음으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 강의 저를 위한 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장님께서 사정상 현장에는 함께 하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민주 소장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주입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항상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러면 화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훈육 스킬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시고 소개를 해 주셨지만 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이민주 육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마 이민주 육아 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육아 정보들을 이론으로 10분 동안 간략하게 매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육퇴하시고 또 간단하게 너무 또 길면 엄마들 아빠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민주쌤의 육아일기라는 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저도 지금 16개월 아까 MC님이 17개월 제이맘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16개월 아기를 육아하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로 육아를 해나가는 모습들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론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또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놀이, 발달, 일과 등을 브이로그로 제공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랑도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소리 나는 육아 책을 이렇게 아까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해주시고 이제 혜택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혜택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 책 보시고 책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개별 코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실천했는데도 아이가 변하지 않더라, 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코칭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 탐색을 오늘 해보고 그리고 훈육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훈육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해야 되니까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도 상처받고 또 부모님들도 상처 주는 것 같고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이랑 시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세 돌은 안 됐는데 훈육을 해야 되는지, 아이는 세 돌이 되지 않았는데 떼 쓰는 거는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훈육이 육아가 힘든 이유. 너무 많죠. 육아가 힘든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아가 힘든 이유가 뭔지를 좀 많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앞서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봤더니 아마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훈육이 36%더라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 때문에 또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 또 육아랑 훈육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육아가 힘든 이유가 훈육이듯 훈육이 또 좀 덜 힘들어지면 육아가 좀 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훈육을 좀 살펴볼 텐데 훈육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의 발달 단계. 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발달 단계에 있을까? 그리고 기질. 아이들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기질을 타고난다. 내 아이의 기질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기질 검사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또 기질 검사 진행을 하고 계신 센터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육법. 요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대신에 이 세 가지만 좀 잘 이해를 하더라도 훈육도 마찬가지지만 육아가 훨씬 쉬워지고 아이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딱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 발달 단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 행동이 아닌 발달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보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훈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이게 문제가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을 수 있겠구나. 요거는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분리불안. 분리불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주 양육자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애착 형성의 시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주 양육자와 떨어져서 그 불안해하는 시기에는 엄마에게 굉장히 많이 매달리고 또 엄마가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칭얼거리니? 엄마 잠깐 이것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안정 애착 형성을 해가는 시기라면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거는 엄마와 떨어졌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훈육을 하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계속해서 매달리고 엄마가 집안일도 못하게 하고 칭얼칭얼 거린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물건 던지는 행동. 이것도 훈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아이의 발달 단계를 생각했을 때 이건 아이가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물건 던지는 행동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훈육을 하셔서 해결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저희 아기가 딱 그 시기예요. 이제 돌 지나고 세돌 전까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하이체어에 앉혀놨더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도 던지고 음식물도 던지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본인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변화되는 현상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건을 툭 떨어뜨렸더니 탁 소리가 나면서 밑으로 슝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하고 블럭 쌓기를 하고 있으면 가서 휙 무너뜨리는 행동. 형아가 블럭을 열심히 쌓았는데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와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형아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욕구, 본인의 호기심, 본인의 재미를 채워가는 중이다. 이것 또한 아이의 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물건을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것을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 공격성,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던진 것인지는 꼭 구분을 해서 이렇게 훈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을 때 음식물이나 숟가락을 던지는 것은 안 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거면 되는데, 이제 놀이 시간에 풍선을 친다든지 뭐 공을 던진다든지 발로 차본다든지 블럭을 높이 쌓아서 같이 무너뜨려 본다든지 이런 놀이들을 충분히 하도록 해서 아이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면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호기심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던질 수 있는 물건과 던지지 않아야 하는 물건을 구분지어 주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배변 훈련. 배변 훈련 시기에도 굉장히 또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배변 훈련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사실 이렇게 민감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 훈련 하기 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두 돌이 좀 지나가는 상황이다 하면 아마 많이들 시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형아 됐으니까 기저귀 빼고 이제 변기에 쉬하는 거야. 쉬하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쉬하고 싶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는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이제 팬티를 입혀뒀더니 팬티에다 쉬를 줄줄줄줄줄 하고 나서 엄마 쉬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실수할 수 있구나, 실수했구나 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쉬하기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이는 네 하고 또 대답해요. 그런데 또 다음 텀이 됐을 때 또 쉬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쉬 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 양육자도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훈육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쉬하기 전에 말하라고 했지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배변 훈련 시기에 아이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기저귀에 한평생 기저귀에다 쉬를 했었던 아이기 때문에 몸으로 아직까지 쉬가 나올 것 같은 느낌과 쉬를 했다와 쉬를 하고 싶다, 쉬가 하고 싶다 요 느낌, 미세한 느낌을 아직까지는 구분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엄마가 설명했을 때는 너무나 다 아는 것처럼 네라고 대답하고 쉬라는 표현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훈육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연습 단계가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해 주시고 아이를 기저귀를 벗기기 전에 쉬텀이 되었을 때 기저귀를 한 상태에서 변기에 갈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가보도록 뭐 1시간 30분에 한 번씩 간다든지 뭐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데려가서 아이가 쉬를 하지 않더라도 변기에 앉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기저귀가 젖지 않고 변기에 10번 정도 쉬를 연속해서 성공을 했다. 이럴 때 이제 기저귀를 벗겨줍니다. 팬티를 입혀줘요. 이제 엄마랑 연습했던 것처럼 변기에 쉬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충분히 변기에 쉬했던 경험과 그리고 기저귀가 젖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경험들을 훈련이 되어서 이제 팬티를 입어도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좌절감을 덜 느낄 수 있고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도 덜 생기고 부모님들도 덜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 아직까지는 몸으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훈육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장난감을 뺏는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시기에. 그래서 형아 장난감을 뺏는다든지 친구 장난감을 뺏는다든지 해서 이제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면 장난감 뺏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은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달 단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론 장난감을 뺏는 행동은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아이의 연령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사회성 발달 부분에서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누고 또 내 거를 양보하고 또 한 개의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공유하고 요거가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친구 장난감 뺏는 거 아니야를 가르치기 전에
내 거. 소유에 대한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친구가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할 때, 내 거야, 나 다 하고 빌려줄 거야, 내가 하고 있었어, 나 지금은 빌려주기 싫어. 이런 표현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내 장난감을 좀 소중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거냐면, 내 거가 소중하면 친구 거도 소중하구나. 내 거 친구들이 뺏어갈 때 속상했으면 내가 친구 거를 뺏으면 속상하겠구나. 요 정도 사회성 발달이 되었을 때 이제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고 장난감을 뺏지 못하게 훈육하고 요런 과정을 좀 거쳐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행동. 아마 이제 5살, 6살, 7살 이렇게 유아기로 넘어가면 이제 거짓말하는 행동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은 나쁜 거죠, 사실. 거짓말은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나쁜 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발달 단계를 또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내가 키운다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로아가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정말 많은 상황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이 그만큼 상상력, 역할놀이, 상상놀이, 극놀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또 발달도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경험, 요거랑 실제로 경험했던 거를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더 심하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상상을 좀 더 많이 펼치는 아이들이 있고 구분이 좀 더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에게 거짓말에 대해 옳고 그름을 훈육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거 너무 하고 싶었구나. 어떤 친구가 그거 보고 들었대, 듣고 왔대, 그거 하고 왔대. 이런 식으로 좀 경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도 좀 인정해주고 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너가 하고 싶으면 우리 다음 주 뭐 주말에 꼭 한번 해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주는 거. 상상과 현실을 구분 지어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훈육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자극을 주어 발달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언어로 들었는데 사전 질문에 이제 고민들을 좀 받다 보니까 언어가 늦다라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늦으면 사실 이게 아이의 표현하는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훈육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아이가 짜증을 내는 상황도 많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옹알이 단계일 때부터 언어 자극을 잘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이제 2돌 전후가 되면 아이들 언어 폭발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쯤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제 언어 발달, 언어 자극에 대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미리 좀 고려를 한다면 옹알이 단계,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있을 때부터 사실은 언어 자극을 충분히 그 단계에 맞게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발달 단계를 좀 잘 이해해서 자극을 주어서 발달 지연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공부 5살 되면 이제 이름을 써야지 하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학습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그 전부터 한글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놀이도 하고 글자도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한다, 놀이한다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좀 학습,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흥미를 끌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 개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뭐 10개월에 걷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또 18개월이 돼서야 걷는 아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사실 이렇게 발달의 속도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아이의 발달 속도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영역마다도 달라요. 신체가 빠르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언어도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인정을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기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질도 다루려면 너무 방대하지만 이제 훈육을 할 때 기질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거예요. 기질은 엄마 뱃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이미 벌써 기질이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훈육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를 꼭 변화시킬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질은 나쁜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요런 기질을 타고났구나. 내 아이가 요런 기질을 타고났구나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내 아이의 요런 나쁜 요거는 좀 고쳐주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강점으로 살리고 대신에 성격 우리의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보시면 보통 18세까지 양육자의 태도나 환경이나 경험들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만 18세까지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좌절하고 또 너무 급하게 지금 바로 막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좀 이런 점이 좀 약한 것 같다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경험시켜주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줘서 아이들의 성격을 좀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모든 사람이 성격이 같지 않고 기질이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훈육법도 다릅니다. 제가 훈육법에 대해서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영상도 업로드를 하고 상담도 해드리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담을 할 땐 좀 수월해요. 왜냐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엄마에게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면 아이도 상처를 받고 행동의 변화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좀 먼저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훈육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질을 파악을 했어요. 기질을 파악했는데도 내가 뭐 36개월이 지나서 아이의 기질을 검사를 해봤다. 그래서 난 아이의 기질을 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훈육이 어렵더라. 육아가 어렵더라.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바로 아이와 양육자인 나의 기질이 다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좀 급한 성격인데 급한 기질,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기질을 타고났는데 아이는 느려요. 뭘 하더라도 좀 차분하고 느릿느릿 이렇게 하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훈육도 육아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사실 부모에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부모인 내가 아이의 기질을 좀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기질도 내가 이렇게 급한 성격이어서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아이한테 자꾸만 다그치고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요거를 좀 인정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육아를 해나갈 수 있어야 돼. 계속 되뇌이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훈육을 하고 있는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었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아까 MC님도 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했는데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좀 이제 육퇴를 하고 나서 나의 객관화가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훈육을 잘 하고 있었나, 내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훈육을 한 게 맞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훈육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훈육한 후에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훈육을 하루에도 12번을 하게 되지만 사실 아이를 재워놓고 나면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을 훔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아이한테 훈육을 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다면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이 지금 하고 있는 훈육이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훈육을 하고 나서 오늘 잘 가르쳐 줬다. 아이가 요 정도는 그래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산뜻한 기분, 가벼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훈육을 좀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아이가 어떤 훈육 방식을 하더라도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건 맞아요. 그런데 훈육한 후에 죄책감이 든다면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이 맞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훈육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훈육은 소리 지르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아이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가르치는 행위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버럭버럭 화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이한테 아이가 발달이 미숙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육아를 하고 훈육해 나갈 때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랑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해 주세요. 그리고 시기별로 훈육법이 다르다는 것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돌, 세 돌이 안 됐는데 훈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아듣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거는 위험해서 안 돼, 요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훈육이에요. 그렇다면 시기별로 훈육이 다른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양육 환경, 양육자 간 양육 태도, 훈육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양육 환경에서 엄마 스스로 기분이 오락가락, 컨디션이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아이한테 다르게 훈육을 한다든지 다르게 육아를 하고 반응을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훈육, 엄마의 육아와 아빠의 훈육, 아빠의 육아가 행동이 다르고 일관되지 못하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떼쓰는 행동도 강화될 수 있고 문제 행동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육아는 힘들어지고 훈육은 힘들어져. 이렇게 좀 계속 안 좋게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기별로도 좀 알려드릴 건데 36개월 이전의 아이들, 돌만 지나도 사실 잘했어 하는 긍정어와 안 돼 하는 부정의 의미는 이렇게 순간 멈칫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아이가 이해하고 있구나, 요 정도는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아기도 지금 이제 16개월이 됐는데 이미 돌 전부터 뭐 들어눕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눈치로도 알지만 이제 안 돼와 잘했어는 이렇게 수용 언어라고 하죠. 언어적으로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뭐 두 돌이 지나가면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36개월 이전까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6개월 이후에 제지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다 모든 것이 수용되고 허용됐지만 36개월 이후가 됐다고 이제 37개월부터는 너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규칙은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36개월 이전에도 그 단계에 맞게 훈육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습관이 잘못 들고 나면 행동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신랑한테 이제 아기 아빠한테 처음부터 좀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이렇게 다 인지하고 다 발달이 되고 다 큰 성인도 이렇게 습관을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훨씬 아이도 수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플레를 먹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그냥 그대로 상에 놓는데 저희 아기 16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다 먹더니 이제 그 통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아기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잘못 형성되기 전에 그때그때 아이의 발달에 좀 맞춰서 잘 알려주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아이의 발달 수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세돌이 안 됐는데 앉혀놓고 눈물 그칠 때까지 엄마 기다릴 거야. 요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정서 발달, 아직까지 스스로 눈물을 그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 어려운 단계예요. 그거는 아이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발달 단계, 아까 말씀드린 거, 발달 단계를 잘 알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요구를 하면서 훈육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36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훈육을 해나가는 시기다라고 아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충분히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다. 언어적으로도 가능하고, 이제는 인지 발달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랑 말싸움을 하면 이제 이길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 이제 충분히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언어로 훈육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감정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감정 조절을 어느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정서 발달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마음 가라앉힐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이때 기다려줄게 라고 하고 엄마 할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줄게 라고 했으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차분하게 엄마가 기다려준다라는 제스처를 좀 취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면서 엄마도 한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아이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도 사실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힌다라는 느낌으로 좀 기다려주는 거 하시면 되고, 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려운 시기예요, 아직까지. 36개월 지나면 이제 좀 동생이 있으면 더군다나 그래요. 다 큰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아기예요. 아직까지 발달이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훈육해야 되는 상황도 더 많다라는 거를 좀 미리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가 아직까지 아기구나.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단계예요. 특히나 아까 기질 말씀드렸는데 자극 추구형인 아이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극 추구형인 아이들이 사실은 강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강점도 많고 사실 재밌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좀 이렇게 케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극 추구형인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몸으로 우선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아, 너가 아직까지는 그 욕구 조절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형성. 애착 형성 굉장히 중요해요. 애착 형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 정말 이게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애착 형성이 잘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잘 돼요. 사회성 발달도 잘 될 수 있고, 나가서 이제 또래랑도 잘 지낼 수 있고, 또 교사랑도 잘 지낼 수 있고, 또 뭐 회사에 가면 이제 회사 사람들이 동료랑도 직장 동료랑도 잘 지낼 수 있고, 이게 애착 형성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가 애착 형성 좀 잘 해줄 수 있게,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게, 그래야 훈육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또 아이가 행동이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착 형성 잘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자의 일관된 태도 중요합니다. 근데 양육자도 사실은 엄마 아빠도 사람인지라 화가 불쑥불쑥 날 때가 있고, 하루에도 12번 훈육을 하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은 이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는 조금은 이제 노력을 해서 조금 최대한 이렇게 좀 일관된 태도를 좀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육자 간 일관성. 엄마, 아빠, 또 조부모님들이 요즘에 좀 많이 케어를 좀 육아에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부모님들 계시다면 조부모님도 좀
일관되게 할 수 있게 참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시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아를 할 때는 우리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그것처럼 육아를 함께하는 요 팀, 엄마, 아빠, 조부모님, 뭐 선생님까지도 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자의 감정 배제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차라리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도 이렇게 엄마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아이 감정도 격해져서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엄마 감정도 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침만 제공을 하다 보면 아이도 들리지 않고 엄마도 올바른 훈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는 죄책감밖에 안 들고 아이들은 상처밖에 안 났는데 실제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선생님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혼났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가 화가 엄청 많이 나서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는 훈육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말을 해야 돼요.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엄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은 너랑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잠깐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너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도 좋고 화장실 잠시 다녀와서 세수를 한번 한다든지 손을 한번 씻는 것만으로도 좀 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문도 한번 열어서 찬바람도 한번 쐬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 담당자를 정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 훈육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담당자인 경우가 또 특히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기보다는 내가 요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만 조금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육은 그 상황 아이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훈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훈육이 조금 서툰데 아빠가 훈육을 하고 있거나 엄마가 훈육이 좀 서툰데 엄마가 훈육을 하고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끼리 이제 의견이 다르다면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훈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육의 상황 회피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5살, 6살 이제 넘어가고 7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훈육을 하는 게 지치고 힘들어요. 또 그런다 또 이제 6살, 7살 때 말도 너무 잘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감정을 너무 잘 건드리는데 그래서 훈육의 상황을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크죠. 지금 취학 전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제대로 이렇게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초등학교 가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면 정말 컨트롤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당장 이제 배워가야 되는 시기 발달 단계에서 이런저런 걸 배워가야 되는 적정 시기에 회피하지 않고 훈육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육 방법도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부모님들 육아하실 때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고 독방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과 마음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좀 항상 우울하거나 이렇게 좀 처져 있거나 이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더라고요.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완벽하려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무리해서 막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최선을 다 하고 있음으로도 최고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한테 편안한 존재,
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이한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뾰족뾰족하면 아이들은 상처받고 또 아이 마음도 뾰족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이렇게 내가 훈육을 잘못하고 있나,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긴 하고 좋기는 한데, 그보다도 이제 내가 마음을 조금 동글동글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보면 완전하게 이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뭐 10번을 20번을 말해도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취감도 느끼고, 네,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주 소장님의 화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훈육 스킬 레벨업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훈육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기의 발달 단계와 기질에 따라서 훈육법을 달리해야 한다. 그 시기에 의뢰해야 하는 행동, 하는 행동이라면 훈육보다는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6태 후에 돌아봤을 때 죄책감이 든다면 훈육의 방법이 좋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상쾌한 마음이 들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하셨는데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사전에 그럼 들어온 질문들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청개구리 기질을 보이는 아이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려는 청개구리 아이 어느 정도로 훈육과 통제가 필요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0세에서 2세의 아동을 가진 또 분이 질문을 주셨고 한 분은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연령대에 맞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참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질문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시기마다 아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연령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엄마가 아빠가 그 정도까지 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 엄마가 되게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감정이 격해져요. 근데 아이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3살, 4살, 5살 요 정도가 되면 내가 엄마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엄마가 감정이 흔들리더라.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 이게 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해서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그 가이드, 지침을 부모님들이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런 행동, 저런 행동, 요런 말, 저런 말에 좀 휘청휘청 하기보다는 사전에 요거는 되는 거야,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조금 딱 가이드를 설정해 주시고 아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거 지침을 좀 이렇게 딱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아이 말에 휘청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개만 드려보고 나머지 질문은 잠시 뒤 토크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박윤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박윤희 교수님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우리둘이 아동발달센터 작업치료사 평촌점 원장을 거쳐서 현재는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와 늘봄 아동발달센터 자문위원 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어떤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냐면요. 집에서 쉽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뇌성장 감각 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 놀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 발달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윤희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윤희입니다. 소개받았던 박윤희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뇌성장 감각 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도 이제 10살에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줌 수업을 받고 있는 거를 보면서 여기 이제 장소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육아 지원 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엄마들을 이제 처음 엄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처음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을 보면서 많이 아시지만 성장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영양분을 잘 주고 좀 아이가 발달적인 부분들에서 치우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감각적인 부분들, 그래서 뇌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이런 거 되게 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카누를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가을 날씨에 카누를 이렇게 타러 갔을 때 저희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라고 보시면 그냥 바로 발을 딛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카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배이거든요. 근데 발을 딛고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아마 다 상상을 바로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거기에서 움직임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균형을 많이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뭔가 이제 움직임을 만든가라는 것 자체를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성이 아닌 일단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들은 감각적인 반응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발달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뇌 발달의 가장 기초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각에 맞춰서 아이들의 뇌 성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중요한 연계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카누를 탄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발로 내딛기 때문에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감각을 아마 엄마님들이 의아하는 감각이라고 보실 거예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감각들 중에 또 하나가 고유 감각,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정 감각은 몸의 중심을 잡게 하는 기에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기에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이 전정 감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이나 관절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카누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쭈쭈쭉 다 들어와서 뇌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바로 뇌에서 저희가 이성을 거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균형 잡아 가운데로 가 바로 앉아버려 라고 하는 행동들로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상황마다 다 달라질 때 좋은 행동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감각들이 잘 뇌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집에서 조금 더 아이들을 성장할 때 좀 이런 레퍼런스를 좀 가질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귀
네,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귀, 그다음에 뇌에서는 손에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시각, 그다음에 촉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유 감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모든 몸의 뼈나 근육에 다 있기 때문에, 관절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와요.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결국은 척추를 통해서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영양분이 주어져서 균형을 잘 맞추게 되면 아주 좋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감각통합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나오는 아이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감각통합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뭐 냄새에도 예민한 아이들, 소리에도 막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뇌에서 감각 정보를 잘 조직화하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구나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을 조금 더 이제 좀 나누면, 아마 이제 다들 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래서 문화센터나 같은 데 가면 오감놀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촉각놀이 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 보시면 저기 7센스라고 써 있죠. 이제 감각은 이제는 7개 감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2개 감각이 더 들어가요. 전정 감각,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 그다음에 몸의 관절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유성성 감각까지 해서 전체 7가지 감각이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감각이 결국 우리 뇌에 영양분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한테 원하는 거는 뭐냐면, 좀 집중 있게 수업도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자존감도 있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바로 실패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잘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 만들어지는 성장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봤더니 0에서 2세, 2세에서 4세 막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을 이제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질문들을 많이 두셨는데, 사실은 4세에서 7세까지는 저거죠. 대화하고 언어하고 눈손 협응하고 목적 있는 활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세, 2, 3세 정도는 자기 몸이 어떤지 신체 지각하고 양측, 저희 몸은 이제 오른쪽 왼쪽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는 빨고 먹고 애착적인 부분들이 이제 0에서 1세 때 나타나는 발달일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가장 영양분이 주는 감각이 그 발달 중에 가장 맨 밑에 쌓여있는 발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집중하고 언어도 되게 잘하고 내 몸도 내가 잘 쓰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기초를 단단히 잘 쌓아야만 된다. 자, 이 기초가 결국은 내 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양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잘 줄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오감각 말고도 여기 지금 2개 더 들어가 있죠. 고유감각, 전정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도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그냥 한 꼭지로 그냥 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뇌 모양이에요. 요거 보면 거의 이제 저희 엄마도 그랬고, 호두 많이 먹으면 머리 똑똑해진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제 시기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호두 모양이거든요. 저렇게 꼬불꼬불해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뇌 모양을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뇌는 사실은 뇌 안에서 정말 저희는 저렇게 전기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여기 이제 세포들이 신경계 세포들이 뇌에 요거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면서 저기 그림처럼 막 저렇게 이렇게 전기화학적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자, 근데 제가 결국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신경세포의 수는 똑같아요. 태어난 아이나 성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전기화학적 반응을 내는 것들은 서로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빈약해요. 자, 근데 6세까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고 있죠. 과잉되게 막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14살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유용한 정보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건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잉 연결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과잉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뇌를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많은 자극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자극의 영양분은 무엇이다? 네, 감각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듣는 얘기가 육아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기이고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TV나 혹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알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보는 거는 뭐만 하냐면요. 눈만 보게 되고요. 그다음 빠른 시각적 자극으로만 찾게 되기 때문에 뇌에서 전체 뇌를 저렇게 막 연결하는 게 아니라 딱 시각과 관련된 뇌 부분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뒤에 있거든요. 뒤통수 옆에 있거든요. 딱 여기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만 발달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14세가 되면 유용한 정보만 남기고 딱 다 제거할 텐데 요런데 뇌는 많이 발달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뇌성장적인 부분들로 보면 한쪽 뇌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발달에 뇌 성장에 조금은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줄여주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놀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시기별로 조금 볼게요. 자, 0에서 1세의 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감각이냐면 아까 제가 영양분 중에서도 중요한 영양분을 하나하나 좀 보면 촉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촉각이 제2의 뇌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촉각적인 정보들을 많이 이제 연결하게 되는 부분들이 신경학적인 부분들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 정보는 피부로 전달되는 정보는 아주 작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뇌로 빨리빨리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촉각이 이렇게 만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이게 만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네,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촉각에는 뭐도 있냐면요, 온도도 있어요. 저희가 만져서 온도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지는 것도 사실은 두 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가볍게 만지는 거, 그 다음에 꾹꾹 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로 가볍게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만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네, 여기 촉각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피부과 가시면 표피부터 진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피부터 진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만진 거, 그다음에 꽉 만지는 거, 통증,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촉각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0~1세의 뇌가 가장 중요한 감각 정보 영양소는 촉각이다. 자, 그리고 촉각은 또 어디에 있죠?
구강에도 촉각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고요. 입 안까지도 촉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그냥 만지고 노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도도 좀 다르게 하고 살살 만지는 거, 꽉꽉 만지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주면 뇌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겠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막 정기적 자극을 많이 비치면서 막 성장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 1, 2세에 내는 이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워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이때 뇌는 뭐를 하냐면 운동 발달을 하는데요. 제가 운동 발달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들로 조금 더 기초적인 걸 보면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람은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데까지 1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말은 30분이면 돼요. 태어난 망아지는 태어나서 30분이면 서서 걸어요. 근데 인간은 1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력에 대응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뇌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만 1세 2세가 되면 자그만 발로 저도 큰 키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서 있으면서 균형 잡으면서 걷고 게다가 계단도 오르고 계단도 내려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든지 몸의 위치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뇌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쪽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 발달이 다 지나와서 사실은 지금 다 죄송해요 어머님들 예,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셔서 저 에너지를 못 따라가겠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 두뇌 발달하는 시기야 그래 맞아 지금 몸을 많이 써서 막 지금 손이나 발을 쓰고 있는 내 영역까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야 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아마 조금 그렇게 막 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 1세, 2세에 되는 이렇구나 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유식을 접하게 되고 만 1세, 2세가 되면 이제 어른과 같은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유식 혹은 이제 식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제 뇌 발달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세포의 에너지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주기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적인 부분들로도 보면 저희가 아까 촉각적인 부분들도 여기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지고 빨고 씻고 먹고 하는 부분들이 두뇌에 굉장히 발달에 영향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강 운동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대요. 이제 저희가 옛날에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여러 가지 CF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구강 운동들이 필요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혀의 움직임도 잘 써야 되고 볼의 움직임도 잘 써야 되고 입술의 움직임도 잘 써야 되고 턱의 움직임도 잘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잘 할 텐데 이게 결국은 영양소적인 부분들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 발달에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언어를 저희가 두 가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듣고 이해하는 언어, 그다음에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표현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혀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볼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런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언어 발달이 느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를 언어를 말하는 걸 따라하게 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음식으로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하면서 많은 운동들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도 스트레스 덜하고 엄마 아빠도 덜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언어적인 부분들에 결국은 자네와 우네를 결국 이렇게 잘 발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손 사용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서 활동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손 사용 잘하려면 대근육이 먼저 잘 발달이 되어야 해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손 사용하려면 손목의 안정성, 팔꿈치의 안정성, 어깨의 안정성이 있어야 훨씬 더 잘 사용하지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못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근육적인 발달도 조금 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책 육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굉장히 어린데도 요즘 그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아이랑 30분 이상 보고 싶다. 책을 어떻게 아이랑 또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드리시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뇌는 한쪽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토끼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볼 때에는 책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가 촉각적으로도 만져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냄새 맡고 먹이도 주고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훨씬 더 다양한 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서 결국 한 가지 활동만 하지 않게끔만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서 활동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 3세에서 6세 뇌는 사고하는 힘이 생기는 뇌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앞 이마로 오게 되거든요. 이쪽에 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했어? 뭐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폭발하고 하는 부분들도 만 3세, 6세 뇌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사고, 이제 내가 잘했는지 혹은 도덕적인 부분들에서 어머님이 아까 훈육하고 연결돼서 해야 하는 행동, 안 해야 되는 행동을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또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들 혹은 아이가 이 시기에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만 3세, 6세 사실은 저희 아들 10살이지만 아직까지 남자아이라서 에너지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네, 뇌 활동량이 10살까지 유지가 됩니다. 저희 아들이 딱 여기 만 10살 아직은 안 됐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뇌가 막 신경학적인 막 화학적 반응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어른의 2배의 뇌 활동량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뇌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결해야 되는 시냅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 화학적 반응을 다양하게 다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일단은 머리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아,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다양한 경험을 주면서 고루고루 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어머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내가 경험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고 놀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다 하셨던 놀이이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좀 감각적인 부분들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아까 감각 중에 7가지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감놀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촉감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뇌를 일단 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몸의 간절들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 활동 혹은 아빠랑 저렇게 고리 잡고 버티는 활동들을 일단 뇌를 쫙 깨우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관절들을 쓰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냥 움직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활동으로 쫙 주면 그 시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서 너무 과활동적이다라고 하면 좀 저런 활동들을 주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촉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온도도 있고 그다음에 후각.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려고 하실 때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이랑 놀 때 저는 스펀지 놀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짜게 하는 것도 소근육 감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무게, 그다음에 줄어드는 무게도 아이들이 꼭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온도나 그다음에 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주시면서 다감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있게끔 놀이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과일은 집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조금 더 어머님들한테 팁을 좀 더 드리자고 하면 이런 호일 같은 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호일 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소위를 이렇게 싸고 까기 위해서는 손 중에서도 특히 손끝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향들 맡고 그다음에 싸고 뭐 이렇게 놀이적인 부분들로 그다음에 손 사용하는 부분들로도 이런 식으로도 조금 더 아는 놀이지만 이렇게 좀 확장해서 놀이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밀가루 풀 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풀 같은 것도 짜는 것도 굉장히 좋게 아이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볍게 만지는 게 아니라 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까지도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색으로도 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짜고 이런 부분들로도 놀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간단하게 이렇게도 제시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들 아이들이랑 간식 놀이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각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모양인지 혹은 무슨 질감인지를 알게 돼요. 그걸 저희가 촉지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아이들이랑 만약에 간단한 간식을 집계하기 위해서 저런 상자에 뭐 공이랑 간식이랑 다 섞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 아이처럼 제가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손만 넣어서 간식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라든지 혹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뇌성장이 굉장히 조금 더 촉각적인 부분들로 더 올라가는 활동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학습하고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한글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 그럼 그냥 크레용 잡고 따라 쓰라는 거구나 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의 전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촉각. 자, 그러면 이거부터 뭐 하냐면요. 핑거 페인팅이에요. 손으로 먼저 따라 그리거나 모양을 하거나 도구를 잡고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먼저 하게끔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영유아시기에는 핑거 페인팅 굉장히 중요한 놀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모양에 대한 감각, 그다음에 쓰기에 대한 감각들을 잡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구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소근육적인 부분들, 촉각적인 부분들, 모양적인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까지도 뇌에 이제 저장이 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활동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지만 또 아시고 있는 활동들이어도 좀 집에서 이런 부분들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윤희 교수님의 강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뇌 성장에 가장 좋은 영양소가 바로 감각이다. 뇌의 다양한 부분을 고루고루 쓰기 위해서는 7가지 감각 말씀해 주셨죠. 다양한 감각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감각 놀이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찬가지로 사전에 들어온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지금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여기를 왔는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맞벌이 부부들은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보냈을 경우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발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사실 맞벌이 부부라 아기를 따로 뭐 발달 놀이를 해줄 그럴 여유가 없는데 어린이집만 가는 거로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답변 주시죠, 교수님. 네, 저도 사실은 직장맘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정들의 또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환경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훈육과 조금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가 같이 집에 있는 동안 엄마 아빠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36개월까지 어머님이 가정 육아 하시다가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실 때에는 그러면 가정 육아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짐을 좀 그렇게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좀 더 빨리 데려오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활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라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집에서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질문 주셨는데 잠시 뒤에 시작될 토크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다린 시간이고요.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육아맘, 육아파파들도 이 시간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고민 상담 토크쇼를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주 소장님과 박윤희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주제죠. 훈육과 감각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질문 주지 않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또 소장님의 책도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소장님과 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제가 한번 임의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많은 궁금증거리가 있었는데 아까 앞서서 참 엄마들이 하는 질문이 비슷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29개월 셋째 아들이랍니다. 셋째 아들이 집에서 드러눕기, 떼쓰기로 토할 때까지 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의 윤희도 벌써 드러눕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이도 집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드러눕고 난리 법석을 떨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드러눕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협상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로 나눴을 때 아이가 아직 영아기라면 사실 이걸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는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아직은 미숙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훈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많이 짚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던지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떼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아이의 행동보다는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의도를 들여다봤다면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 표현을 아이 발달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세 번째에 가장 중요한 걸 좀 많이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거,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뭐 깨무면 안 돼. 이런 얘기들에 대한 훈육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되나, 요거를 좀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알려준다고 해도 10번, 20번 알려준다고 아이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훈육을 할 때, 오늘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팔을 참지 못하고 던지고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의도나 뭐 이런 마음들도 공감해주면서 올바른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표현 방법을 알려줘라 하셨는데 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제이 같은 경우는 사탕, 비타민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줄 때까지 달라고 계속 울거든요. 결국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너무 때렸으니까 아휴, 안 되겠다. 하나 먹어. 결국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끝나는데 네네네. 그 전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도 안 네네. 되니까 결국엔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 얘가 끝내는 엄마가 주는 걸 아니까 끝까지 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그 한계가 없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저희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게 이제 저희 아기는 손 씻기. 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10분, 20분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떼를 쓰고 눈물을 보이고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는 거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 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요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감정 조절이 미숙해요.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요 사탕을 줄 수 있는 거. 처음에 만약에 하나를 줄 수 있다면 하나까지는 수월하게 주고 협상 없이 아이에게 쥐어주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사실은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환경적으로 부모가 조절을 해주는 게 우선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눈앞에 이미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흥미 전환을 해주는 거 빠르게 흥미 전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한번 제가 오늘은 돌아가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끔 한번 유인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윤희 교수님께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공감이 되는데 저희 신랑은 매일 12시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빠와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 아빠랑 놀으라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빠의 경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놀아줘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어머님들이 독박 육아를 하시는 경우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들도 사실은 놀아주고 싶지만 나는 아이가 말이 통할 때 놀아줄게. 지금은 엄마가 있어야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는 몸으로 하는 놀이를 어머님이 몇 가지 정하셔서 아빠한테 이렇게 시켜주세요라고 딱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도 안 통하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러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냥 안전하게만 지켜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이를 뭐 정말 삼촌이 놀아주듯이 삼촌들은 사실은 가서 몸으로 굉장히 많이 놀아주시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뭐 비행기 자세를 취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도 사실은 아빠랑 그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엄마는 절대 할 수 없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들을 조금 더 해주신다거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매달리는 활동도 어머님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체중이 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놀이들은 아빠가 조금 더 해주신다거나 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몇 가지를 딱 결정을 해주시고 이 놀이를 아빠가 같이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조금 현명한 방법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설명해 주셨을 때 매달리기 이런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빠한테 매달리기 이런 거 힘으로 하는 것들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소장님께도 질문 갑니다. 저도 궁금한데 저도 지금 뱃속에 4개월 둘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나오면 첫째랑 잘 지내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주신 분은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서 9개월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놀다가 자꾸 동생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합니다. 이럴 때 엄마가 첫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실 둘째도 어리고 첫째도 어리잖아요. 이럴 때 첫째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 연년생이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첫째 아이한테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생이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엄마의 관심도 뺏어가는 것 같고, 장난감도 뺏어가는 것 같고, 방해를 한다. 요렇게 좀 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되게 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어린 영아기 때는 아이 스스로 통제를 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가르쳐줘서 이거를 실천하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 양육자가 개입을 해서 이런 모델링을 해준다든지 말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엄마가 말해준 걸 듣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내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엄마 말해준 대로 또 실천으로 옮기고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모델링을 좀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둘째 아이를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조금 해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아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 발달 단계에서 가능한 것까지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막막한데 이제 저한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상관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채팅창으로도 하나 주셔서 연달아서 한번 드려볼게요. 2딸맘인데 두 아이를 같이 훈육하거나 한 명만 훈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 명만 혼날 일을 덩달아서 둘 다 혼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혼내야 될까요? 라고 AR님께서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네, 2명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본 거가 다라고 이렇게 좀 너가 잘못했고 아니면 요건 잘못했고 요건 잘했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면 뭐 둘이서 같이 놀든 혼자 놀든 뭐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은 부모가 캐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혼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가 부족했던 부분, 뭐 공격성이라든지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지침을 제공할 때는 아이 둘 다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요건 안 되는 거구나. 요거는 규칙이구나. 지침이구나. 요 정도는 뭐 같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거리가 있다. 어떤 다른 상대방이 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이렇게 상황을 좀 조절을 해서 다른 아이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다른 아이는 또 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서로 기질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훈육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좀 부모님들이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윤희 교수님께도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서도 집에서 언어 발달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이광호님께서 아이 언어가 조금 늦는 15개월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의 입모양을 모방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입모양을 자주 보게 하는 놀이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주시죠, 교수님. 네, 언어 발달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언어 발달은 두 개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듣는 수용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표현 언어인데 일단 어머님, 아버님들이 표현 언어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표현 언어가 느리더라도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언어 발달을 같이 합해서 있을 때에는 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적으로 아이랑 말로 표현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 언어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는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를 말씀드렸냐면 구강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려면 구강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강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가 음식도 있지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입으로 불면서 놀이할 수 있는 활동들이요. 그러니까 뭐 빵빠리 피리라든지 혹은 비눗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을 모으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 활동할 때 비눗방울 놀이도 요즘 비눗방울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입에 대서 만 불어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면 입을 모아서 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구강놀이 활동들을 이렇게 좀 주시면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랑 말하는 데에만 초점 두시지 않고 그렇게 다양하게 자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베이스를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뭐 뜯고 씻고 맛보고 하는 그런 구강 활동이 또 언어 발달이랑 이어진다고 해서 오 그렇구나 우리 애가 잘 먹어서 말을 빨리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아기가 또 말 잘할 수 있게 집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장님께 한번 가볼게요. 저도 아까 사실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훈육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화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정을 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은우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운 4살이라고 하는 에너지 넘치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제 안에 숨겨진 화가 자꾸 나옵니다. 민주 소장님께서 하시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저 궁금한 게 소장님은 그럼 화를 안 내시나요? 아기한테? 버럭 안 하십니까? 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요. 버럭 안 하시나요? 화 안 나시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화가 난다고 직장 상사한테 또 동료한테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아이를 육아하는 거가 내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또 본능도 조금 이렇게 잠깐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육퇴하고 나서 온전히 이제 좀 제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힐링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또 다음 날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다음날 또 이렇게 화가 이렇게 넘치지 않을 만큼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육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저는 한 가지 또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양육자고, 물론 아빠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육아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뭐 이렇게 책임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오늘은 아이가 요러요러해서 좀 너무 많이 에너지 소모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조금 너무 힘드니까 아이 재우는 거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좀 소통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우맘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번 소장님과 교수님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기를 낳기 전에 책으로 육아를 공부했을 때 집에 사람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기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 외에 다른 사람과
작용하는 게 없어서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엄마 아빠밖에 없고 또 둘 중에 한 명은 일하러 나가버리면 집안에서 대화하는 거를 많이 아기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 아기한테 조금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이번에는 교수님부터 답변을 주실까요? 뭐 사실은 요즘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경우에 양쪽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문화센터도 가고 뭔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사실은 저도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봐왔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나기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부모님 좀 찾아뵈면서 아이가 그래도 다른 환경 혹은 또 다른 어른들하고의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약간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보통의 가을 날씨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좀 그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모방하고 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오거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끝나고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들에 아이를 조금 데리고 가서 그런 환경들적인 부분들을 조금 노출해 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뭔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노출이 어렵다면 주말에 조부모를 찾아가거나 혹은 놀이터에 가서 또래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소장님도 답변해 주시죠.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최선의 방법들로 좀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요거랑 또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런 질문들도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나 뭐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자극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나쁜 거냐, 아이한테 오히려 발달에 방해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아기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미디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한 5살, 뭐 4살, 5살, 6살 요 정도 되면은 화면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랑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좀 잘 활용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뭐 계속 너무 또 지나치면 안 좋겠지만 이런 기회들도 조금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도 또 코로나19라는 또 상황 때문에 이런 답변들을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또 보면은 우리 아기가 3살인데 2년 가까이 밖에도 한번 제대로 못 나가고 3살이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기가 어린 시절에 내내 마스크에 대한 기억만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들도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는데 조금 힘내시라고 좋은 내용들 끝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모든 시기에 어머님들이 지금 새로운 시기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영유아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더욱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고 아이한테 주시는 활동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을 충분히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어머님 자신감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부모는 없고요. 노력하는 부모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노력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모가 저의 생각에는 훌륭한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시면서 아이를 이쁘게 잘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힘들지만 성인도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지금 적응해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사실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더 많이 힘들어요. 육아가 원래 힘든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랑 실내에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에너지 소모도 더 크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아이에게는 존재만으로도 편안한 이런 엄마 아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음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동글동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최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고민 상담해드리는 토크쇼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과 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콘이 준비한 시간도 다 끝나갑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훌쩍 넘길 정도로 굉장히 열띤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막 사적인 질문도 하면서 열띠게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부모콘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요, 다양한 육아 꿀팁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육아 에피소드를 각색한 부모콘 튠을 연재 중이니까요. 꼭 팔로우 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중계 시청 인증 이벤트, 생중계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시까지 열어둘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얼른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2가지 혜택들도 더 소개를 해드렸었죠. 도서를 구매하고 싶으신다면 저희가 구매비 30%를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아동부모 발달과 기질 검사를 원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혜택들도 내일 오후 1시까지만 신청을 받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얼른 혜택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콘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사항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부모콘은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부모콘에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아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맘 장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